질병이 바꾼 세계의 역사. 인류를 위협한 전염병과 권력자들의 질병에 대한 기록. 로널드 D. 게르슈테 지음. 강희진 옮김. 출판사 미래의 창. 낭독 이성은. 죽음의 인플루엔자 독감. 1918년 11월 11일 11시. 마침내 총포 소리가 그치고 제1차 세계대전의 종료를 알리는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다. 하지만 죽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빗발치는 총소리와는 달리 소리 없는 죽음이 솜강과 마르네강 인근에서 널리 퍼지고 있었다. 막바지 전쟁이 한창이던 서부전선에서만 일어난 일은 아니었다. 죽음의 사자는 전 세계를 돌아다녔다. 앞서도 말했듯 전염병 학회에서는 전 세계 곳곳에 확산되는 질병을 범유행병이라 부른다. 독감 혹은 인플루엔자로 불리는 그 질병도 1918년 봄부터 1920년까지 전 세계를 강타했다. 당시 독감으로 사망한 사람의 수는 자료마다 차이가 크긴 하지만 2,500만 명에서 1억 명에 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것만은 분명하다. 이는 당시 전 세계 인구의 최대 5%에 해당하는 수치다.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한 사람이 1914년에서 1918년 인간이 스스로 초래한 대재앙으로 사망한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이다. 당시 유행했던 독감에 스페인 독감이라는 별칭이 생긴 것에는 제1차 세계대전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있다. 비참전국이었던 스페인은 참전국들보다는 언론 검열이 느슨한 편이어서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세비야 등에서 발간되는 신문들은 런던, 파리, 베를린의 신문들보다 독감 소식을 더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었다. 그 때문에 당시 많은 이들은 독감 하면 이베리아 반도에 위치한 스페인부터 떠올리게 되었지만 스페인은 독감에 대해 보도를 많이 했을 뿐 실제로 독감이 그곳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20세기에 전 세계를 강타한 유행성 독감은 미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기원전 4세기에 히포크라테스가 유행성 독감에 대해 언급한 기록이 있다. 또한 18세기에도 대규모 유행성 독감이 2차례에 걸쳐 발생했다. 영향, 인플루언스를 뜻하는 이탈리아어 인플루엔자가 범유행성 독감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다. 당시 사람들은 독감이 별들의 영향으로 발생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18년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독감은 히포크라테스 시절이나 18세기에 발발한 독감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독감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간 것에는 세계대전이 큰 역할을 했다. 미국의 의사들은 이미 독감에 걸렸거나 감염 가능성이 높은 병사들을 파병하는 것은 너무도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병사들은 미국 동부 해안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군함에 몸을 실어야 했다. 군함의 내부는 수백 명이 지내기에는 너무 좁았고 따라서 수백 명이 옹기종기 모여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가운데 윌슨 대통령은 10월 8일 최고 군사 자문과 나눈 대화에서 프랑스 전선으로 파병 결정을 번복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육군 참모총장도 독감으로 사망하는 병사 역시 전선에서 장렬하게 전사하는 병사와 마찬가지로 이 위대한 싸움에서 충성스러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지나친 애국심에 경도되어 의학적으로 매우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1918년 3월 미국에서 독감 1호 환자가 등장했다. 캔자스주에 위치한 포트라일리 부대에서 취사병으로 일하는 엘버트 기첼이 바로 불운의 주인공이었다. 기첼은 온몸이 쑤시는 증상과 무기력증, 인후통 등을 앓았다. 같은 날 몇몇 병사가 기첼의 뒤를 따라 부대 내 치료시설로 이송되었다. 5주 만에 1127명의 병사가 감염되었고 그중 46명이 사망했다. 그로부터 얼마 뒤 포트라일리 훈련소를 거친 병사들이 프랑스로 향했다. 기첼이 진정 전 세계를 휩쓴 유행성 독감의 페이션트 제로인지는 확실치 않다. 페이션트 제로는 문란한 성생활을 즐기다 에이즈 최초 유포자라는 누명을 쓴 한 남성 동성애자 승무원 때문에 생겨난 말이다. 하지만 독감의 상징이 된 것만은 확실하다. 전장으로 간 독감은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았다. 4월이 되자 참호를 지키던 독일 병사 중 많은 이들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고 에리 폰 루덴도르프 장군의 통솔하에 있던 부대 역시 독감의 공격을 받았다. 1918년 봄 서부전선에서 독일이 펼친 최후의 대공세가 연합군의 승리로 끝난 것에 독감의 영향이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뉴욕타임즈는 1918년 7월 8일자 일면 기사에 독일군 포로들에게서 압수한 문서에서 독일군이 독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내용을 실었다. 1918년 8월에는 제2차 독감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당시 독감에 걸린 유명 인물 중에는 유럽에서 출발한 증기선을 타고 미국으로 돌아오던 미국 해군성 차관보 프랭클린 디 루스벨트도 포함되어 있었다. 배가 뉴욕에 도착했을 때 루스벨트는 매우 심각한 상태였고 들것에 실린 채 배에서 내려야 했다. 그가 소아마비에 걸리기 5년 전, 미 합중국 대통령에 당선되기 14년 전의 일이었다. 제2차 독감은 저 멀리 떨어진 호주와 뉴질랜드까지 덮쳤다. 1918년에서 1919년으로 넘어가던 무렵 여름을 맞이한 남반구의 호주에서만 12,000명이 독감으로 목숨을 잃었다. 1920년에 독감이 맨 마지막으로 습격한 일본에서도 수많은 이들이 희생되었다. 유행성 독감이 전 세계를 무자비하게 핥히고 지나간 지 약 100년이 지났다. 그러나 전염병 학자들은 지금도 범유행성 독감이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독감 바이러스는 종류가 너무 많고 돌연 변이를 거듭하기 때문에 예방접종만으로는 충분한 대비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바이러스들은 이제 여객선이나 군함이 아니라 제트 여객기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애정행위의 어두운 그림자, 매독. 적국의 수도를 점령한 프랑스 병사들은 자신들에게 이런 행운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행운이었을까? 절망과 시리에 빠져있던 나폴리 현지 방어국은 결국 최후의 수단을 동원했다. 당시 그 현장을 목격했던 한 증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들은 먹을 것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며 자신들의 진지 인근에 둥지를 틀고 있던 율랑녀들과 외모가 출중한 여성들을 폭력을 동원해서 프랑스 군대 쪽으로 내몰았다. 쫓겨난 여성들의 외모에 매료된 프랑스군은 그 여인들을 자신들의 진지로 끌어들였다. 그 증인은 훗날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해부학자이자 의사가 될 가브리엘레 팔로피오의 아버지였다. 가브리엘레 팔로피오는 평생 동안 유행성 질병과 그 질병의 징후 및 후유증을 연구하며 보냈다. 팔로피오의 아버지가 목격한 장면은 고전적인 생물학전이라 할 수 있겠다. 1495년 2월, 승승장구를 거듭하던 샤르 8세의 프랑스군은 나폴리에 입성한다. 그들은 나폴리군이 자신들에게 그 도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을 안겨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나폴리군이 여인들을 자신들의 진영에서 쫓아내 프랑스군으로 보낸 이유는 식량 부족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프랑스 군대를 오래도록 괴롭힐 방도를 찾았기 때문이었다. 결과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었다. 왜냐하면 그 여인들의 건강에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여인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던 프랑스 병사들은 끔찍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프랑스군이 나폴리에 입성한 지 몇 개월 뒤인 1495년 7월, 포르노보에서 전투를 벌이던 중 프랑스군 측 의무병들은 병사들의 상처 부위를 처치하다가 끔찍한 사실을 발견한다. 프랑스 병사들의 몸이 고름으로 뒤덮이거나 기타 피부 질환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것이다. 마치 학생병을 떠올리게 만드는 증상이었다. 증세를 보인 병사들 중 몇몇은 사망했고 살아남은 이들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 이후 프랑스 병사들의 수는 가파르게 감소했고 프랑스군은 결국 퇴각을 결정했다. 새로운 질병은 약 150년 전 발발했던 흑사병을 비롯한 각종 유행병들을 연상시켰고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린 병사들의 심신은 급속도로 지쳐갔다. 그런데 프랑스군을 괴롭힌 새로운 질병은 페스트나 학센병 혹은 천연두와는 다른 한 가지 징후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최초 감염 부위였다. 병변이 환자들의 성기 주변에서 가장 먼저 관찰된 것이었다. 의무병들은 해당 병사들과 관계를 가진 여인들의 성기를 검사한 후 성관계를 통해 감염된 질병임을 확신했다. 사람들은 새로이 등장한 그 질병을 악성 천연두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 고약한 질병은 유럽 대륙 내에서 급속도로 전파되었다는 점에서 흑사병과도 닮은 점이 많았다. 훗날 매독이라고 불리게 된 이 질병은 당시 교통수단이 이동하는 것과 동일한 속도로 나아가 당시 진군하는 군대의 속도와 유사한 속도로 퍼졌다. 이번 질병 전파의 주역은 샤르 8세의 군대였다. 프랑스에서는 해당 질병을 나폴리 질병이라 불렀다. 프랑스인들이 보기에는 나폴리가 매독의 발상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탈리아나 독일어권 국가, 나아가 영국에서는 그 질병을 프랑스 질병이라 불렀다. 그런가 하면 네덜란드에서는 스페인 질병이라 불렀고 폴란드에서는 독일 질병, 러시아에서는 폴란드 질병이라 불렀다. 그 이름들을 보면 매독의 진행 경로를 얼추 짐작할 수 있다. 나아가 문제가 발생하면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국가에서 모든 책임을 돌리던 당시의 분위기도 엿볼 수 있다. 나아가 문제가 발생하면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국가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던 당시의 분위기도 엿볼 수 있다. 이탈리아 전장에서 사투를 벌인 용병들은 대부분 여러 나라에서 모집한 농노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탈리아군과 프랑스군 모두에 스페인 출신 용병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관행이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매독과 관련된 한 가지 중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비록 그간 논란이 분분하긴 했지만 지금도 많은 이들이 매독이 스페인 용병들에게서 시작되었다고 믿고 있는 이유다. 유럽을 뒤흔든 끔찍한 질병, 즉 매독은 세계사적 사건과도 연관이 깊다. 1493년 3월 콜럼버스가 니냐호와 핀타오를 이끌고 신대륙에 귀환했다. 당시 콜럼버스는 금과 향료의 나라인 동양 인도로 향하는 백기를 개척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실 그곳은 동양도 아니었고 정확히 따지자면 개척이 아니라 재개척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약 500년 전 북유럽 출신의 뱃사람들 바이킹이 이미 북아메리카 대륙을 밟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식민지로 삼고 정복하려 했던 것과는 달리 500년 전에 신대륙에 도착한 바이킹들은 이렇다 할 자취를 남기지 않았다. 콜럼버스를 필두로 한 선원들이 스페인으로 귀환했을 무렵에 활약했던 두 명의 의사 페르난데스 데 오비에도와 루이 디아즈 데 이슬라는 귀환한 뱃사람들에게서 매우 특이한 형태의 질병을 발견했다. 두 의사는 그 질병이 인디오라 불리던 신대륙의 원주민들과의 접촉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하며 지금까지 볼 수 없었고 어디에도 묘사된 바 없는 질병이라고 말했다. 의사들은 귀환한 뱃사람들로부터 신대륙의 원주민들에게서 해당 질환이 흔히 볼 수 있는 질병이고 치료제도 있는 것 같다는 진술을 들은 바 있다고 전했다. 감염된 환자들 중에는 스페인 남서부에 위치한 도시 팔로스 데라 프론테라의 명문가 출신 마르틴 알론조 핀존도 있었다. 핀타오의 선장이었던 핀존은 형제들과 함께 역사적 대탐험에 나섰지만 본국으로 귀환할 때쯤에는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해 들것에 실려 배에서 내려야 할 만큼 쇠약해져 있었고 귀환한 지 2주 만에 사망했다. 1492년에서 1493년 제노바 출신의 콜럼버스가 이끈 탐사단에 몸을 싣고 세계를 누비던 선원들이 매독균을 유럽으로 수입해왔다는 주장은 동시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가설이다. 물론 그 주장에 대해서는 수많은 반박과 논란이 있었다. 콜럼버스 탐험단의 선원들이 매독균을 유입시켰다는 가설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콜럼버스 이전, 그러니까 1492년 이전에 이미 유럽 대륙에서 매독이 발발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것도 확실한 근거가 있는 주장은 아니다. 그 시기쯤에 매독에 걸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유해가 발굴되기도 했지만 의학적으로 확실히 검증되지 않았고 매독의 발발 시기 역시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도착하기 이전부터 신대륙 원주민들 사이에 매독이 유행병처럼 번져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는 제법 많다. 과학자들이 오늘날의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8세기부터 매장된 시신들을 조사한 결과 매독에 의한 골막염 증상이 발발한 것으로 보이는 시신이 6에서 14%에 달했다. 매독 감염자 모두가 골막염 증상을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독 감염자의 수치는 그보다 훨씬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콜럼버스 이후 몇 세기 동안 백인들은 원주민들의 땅인 아메리카 대륙을 약탈하고 대량 학살을 자행했다. 어쩌면 매독은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들이 자신들이 당할 고통을 예상하고 백인들에게 미리 가한 형벌이었을지도 모른다. 1490년대 중반을 즈음하여 매독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성병은 급속도로 전파되었고 모두들 그 앞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 전파 속도나 당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매독이 콜럼버스 이전에 이미 유럽에 존재했을 것이라는 가설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매독은 그 전염성과 유행성 때문에 등장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무섭고 끔찍한 질병으로 사람들에게 깊이 각인되었다. 매독을 다룬 각종 글들과 예술작품들도 속속들이 등장했다.
독일 화가 알브레이트 뒤러는 1496년에 매독에 걸려 온몸이 종기로 뒤덮인 농노 출신의 환자를 묘사한 목판화를 제작했다. 같은 해 독일 출신의 시인 겸 법학자 제바스티안 브란트는 성모 마리아가 성자 예수를 안고 있는 모습의 목판화를 제작했다. 그 판화에서 아기 예수는 온몸이 종기나 농양으로 뒤덮인 매독 환자들을 향해 빛을 내뿜고 있는데 치료를 위한 것인지 단죄를 하려는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한편 마리아는 왼팔로는 아기 예수를 안고 있고 오른팔로는 막시밀리안 1세에게 왕관을 씌워주려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막시밀리안 1세는 1495년 최근 발생한 끔찍하고도 새로운 질병, 프랑스 질병이라고 부르는 인류가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질병이 인간들이 저지른 각종 범죄나 신성 모독에 대한 형벌이라는 내용의 칙령을 발표한 바 있었다. 판화 속의 마리아는 그 칙령을 발표한 막시밀리안 1세에게 일종의 보상으로 왕관을 씌워주고자 했던 것 같다.